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CNA 논술 초등학부모 설명회 진행을 맡은 김유나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요, 일단 저희 12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에 앞서서 IB 교육이 어떤 건지, 또 이 IB 교육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마주한 상황은 어떤지, 이에 따라 CNA를 다니는 친구들은 뭘 준비해야 할지, 또 CNA는 이에 대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비 교육 명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요즘 서울시 교육청 아이비 관심 후보학교 명단인데요. 지금 보시면 꽤 많은 학교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조금 낯익은 학교들도 강남구 서초구 주변의 학교들도 아이비 교육을 많이 진행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는 아이비 교육을 진행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이비 교육이 뭘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이비 교육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이란 뜻으로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비영리 교육재단입니다. 이거는 원래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주재원이나 외교관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자녀가 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을 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전 세계로 퍼지고 한국에도 공교육에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교육입니다. 이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이거는 탐구학습으로 교육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세계 시민을 양성하다 보니까 글로벌 대학 진학 과정과 이어지고 또 지금 4시 혁명 시대에 맞춰서 아이들을 미래 사회 인재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상시에는 저희가 좀 주입식 교육을 많이 했다면 아이비 교육으로 바꾸면서 학생 스스로 발표도 하고 글쓰기도 하면서 좀 탐구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꿨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지식이 두 배로 늘어나는 주기가 100년이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18개월 일 정도로 지식이 굉장히 방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우리가 지식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IB 교육으로 변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진학에도 중요한 결과를 맺을 수가 있고요. 결국 세계 시민에 맞는 인재상을 만들어내는 교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요. 전 세계 인류 대학 합격률이 평균 대비 22%나 더 많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률도 평균 대비 17%고요. 이렇게 결과가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주입식 교육이고 결과를 가르치는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지식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현존의 직업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새로 나오는 직업이나 우리가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아이비 교육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비 도입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도입이 됐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2019년부터 먼저 대구와 제주에서 공교육에 도입이 됐습니다. 유명한 학교가 표선고등학교가 있죠. 이 표선고등학교는 지금 인증학교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월드스쿨이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인증학교인데요. 여기 순서대로 보시면은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순서대로 아이비가 도입이 됩니다. 그 표성고등학교가 인증학교를 받는 데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상당히 인증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6년 동안 인증을 받고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관심학교로 등록만 해도 바로 아이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이제 곧 아이비 교육으로 공교육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IB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IB 과정은 제일 유명한 게 DP 과정이라 고등 과정인데 이 과정은 45학점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거의 대학 과정과 그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배우고 대학교에 가면은 그걸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DP는 그 대학 과정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초등 과정에서는 6가지 초학문적 과제를 공부를 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팀으로 전시회를 발표해서 결과를 내고 좀 협업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중학교 가서는 두 과목이 더 늘어나서 8가지 과목으로 최종 학년에
개인 프로젝트, 약간 소논문식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PYP 소등 과정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교육 내용은 초학 문법 주제인데요. 이렇게 6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든 교과목과 연결을 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은 어딘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누군지, 이 속에서 정체성도 찾을 수 있고, 또 세계와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방법, 우리를 표현하는 방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묶어서 탐구 주제 단원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시간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탐구 주제 단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 교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탐구 주제 단원에서는 교과목과 연관된 수업을 발표하는 식, 또 전시회를 만드는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IB PIP의 목표는 자기 주도성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식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가 된 만큼 발언권을 내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을 하고 자기 주도성을 길러갈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운 거를 실제로 문제 해결해서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B PYP 교육을 받는다면은 이렇게 10가지를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이 10가지의 항목들이 지금 미래에서 원하는 핵심 역량 4C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IB 교육을 받으면 IB PIP 학습 자산을 모두 갖고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B가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주관적이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B 평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등 과정에서도 이 IB 평가 방법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다른 재단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이 평가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NA도 이 루브릭을 저번 달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수업과 평가가 굉장히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워크북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지, 또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게 알려준 건데요. 이렇게 루브릭 기계가 내가 미흡한 건 뭔지, 내가 잘한 건 뭔지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그걸 알려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선생님이 생각했던 건 어떤 게 다른지, 나는 내 수준을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NA 루브릭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점수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ABC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잘함, 보통, 부족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술형이나 논술, 토론회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CNA 루브릭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4학년 2번 워크북에서 가져온 건데요. 굉장히 아이가 서술형에 맞게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아이가 표시했던 부분이거든요. 어, 굉장히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 A에 더 맞다고 생각해서 잘했다고 A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잘 싸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예 이 조건에 맞게 깨달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쓰지 못한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뭔지 다시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B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다르죠. 이 친구는 자기는 굉장히 잘했다고 A에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잘못된 게 있었고 주어가 굉장히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D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4학년이나 저학년 정도는 이런 식으로 루브릭 성취 기준이 A, B, C로 되어 있고요. 고학년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논술 평가표인데요. 아이들이 논술을 직접 쓴 다음에 선생님한테 첨삭 받기 전에 아니면 첨삭 받은 후에 이런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또 다음 시간에 이걸 보면서 내가 이번엔 어떤 걸 신경 써서 써야 할지를 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론에도 이렇게 평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엔 팀워크 및 태도까지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협업할 때는 어떤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루브릭 평가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 IB 교육도 중요하고 루브릭 평가도 반영이 됐는데 그럼 도대체 국어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라는 그 영상에서 가져온 부분인데요. 이 선생님은 유명한 일타 강사죠. 수학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왜 문해력 플러스 강의에 나왔을까요? 바로 수학도 국어가 중요해져서인데요.
사실 국어랑 정말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지구과학이나 물리에서도 굉장히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문해력이 중요한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옆에를 보시면은 0.8이 다른 과목과의 상관관계가 있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다른 과목들도 다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국어가 굉장히 다른 과목과의 관계가 높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게 말하면은 국어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과목도 잘하는 학생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국어 점수가 낮을수록 다른 과목의 점수도 낮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어가 어려운데 아이들은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국어 영역 체감 난이도와 수학 영역 체감 난이도인데요. 보시면은 국어 영역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수학을 어려웠다고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국어를 어려웠다고 하는 학생들이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 3년간 영역별 1등급 비율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국어가 1등급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걸 아실 수가 있죠. 영어는 굉장히 많고요, 1등급 비율이. 수학 같은 경우도 4.2인데 국어는 4.01로 그 1등급을 맞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고 잘하는 아이들도 적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국어가 굉장히 변별력이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대입제도 개편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도 어려운 국어였는데 수능이 이원화된다고 하죠. 이 수능이 이원화되는 거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초등학생들이 대입제도 개편되는 거에 따라서 수능을 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 논술형 평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내신 5등급제로 변화를 하면서 좀 내신 과열은 완화되고 아이들도 좀 부담이 적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부담이 적어진 만큼 이제 더 이상 객관식으로 문제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으로 아이들의 평가를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100% 평가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능 국어와 수학 선택이 폐지가 됐는데요. 이걸 보면은 둘 다 폐지가 돼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은 범위가 축소가 돼서 좋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능 국어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있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문법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가 조금 더 어렵게 됐습니다. 진정한 킬러는 국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아이비 교육으로 변화하고 대입제도도 개편이 되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보면 문해력과 메타인지 학습법이 중요합니다. 문해력 같은 경우는 독서를 통해 기를 수가 있죠. 이거는 서울대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실태를 설문한 결과인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보면요. 65%가 책을 읽었다고 하네요. 사실 뭐 입시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느라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보시면 80%나 읽었다고 하네요. 확실히 서울대 아이들은 독서를 많이 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는 편이냐고 물어봤는데 70%나 많이 읽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독서가 정말로 서울대에 한몫을 했을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당신의 문해력이란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건데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일수록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많이 읽는 쪽이 조금 더 색깔이 활성화가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봤더니 읽은 내용을 기대를 썼는데 평균 91점을 맞았어. 활성화가 된 아이들은. 굉장히 필기가 구체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안 읽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은 아이들은 시험도 못 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가 이만큼 중요한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메타인지 학습법인데요. 메타인지란 거는 인지 과정에서 내가 뭘 잘 알고 모르는지 이거를 아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여기 능동적 학습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니면 학원을 다니면 받는 수업들이 수동적 학습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강의를 들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CNA는 여기 토의랑 실제 해보기, 말로 설명하기처럼 능동적 학습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 학습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메타인지 학습법도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입식 교육에서 탐구 교육으로 변화, 대입제도 개편, 아이비 교육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는 독서 토론 논술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CNA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삼위일체 수업이죠. 독서도 하고요. 토론도 하고 논술도 하고 이외에는 첨삭도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IB 교육에 맞춰서 IB를 반영한 루브릭 평가표도 교재에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년 선정도서를 바꾸기 때문에 학년에 맞는 선정도서를 아이들에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배경, 독해, 어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희 워크북 구성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워크북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는 독서 노트란 건데요. 이 독서 노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저학년 거를 대표적으로 가져와 봤어요. 일단 인물이 누군지, 배경은 어디서 일어나는 건지, 사건의 처음과 끝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 주제 부분에 느낀 점을 쓰는 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서 노트에 보시면 인상 깊었던 장면을 쓰기도 하고요. 그 이유를 적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중심 인물을 내가 평가해보는 독서 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내가 처음 알게 된 건 뭔지,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뭐였는지, 다양한 독서 노트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고학년 독서 노트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세 번째 있는 독서 노트는 저희가 뭐 예술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법도 배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저절로 배경 지식을 넓히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것들, 내가 처음 봤던 것들을 Q&A 문제로 적어보면서 아이들과 나누고 다시 한번 배경 지식을 좀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있는 거는 저희가 소설을 배울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독서 노트인데요. 이거를 채우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문장을 채우면은 보통 잘하는 친구들은 주제와 연결된 것들, 여기서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감동적인 부분들을 뽑아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독서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생각 노트라고 부르는 것들, 독서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굉장히 잘 써서 표창장을 받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독서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양하게 가져왔어요, 학년별로. 이건 3학년의 독서 파트인데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그 중요한 부분을 채우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이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4학년인데요. 조금 더 서술형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5학년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술 파트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배경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서술형을 통해서 영감받은 사건이 뭔지 이렇게 채우면서 아이들이 단어를 활용하고 좀 문장력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학년인데요. 확실히 서술형이 많이 늘어났죠. 이 단어를 활용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틀린 내용을 고르는 것도 저학년과 다르게 OX가 아니고 이제 이 중에 틀린 것을 고쳐봐라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여기다가 직접 틀린 게 뭔지까지 표시를 해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휘 파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학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온 국어사전에서 찾아 적어보세요는 책에 선정도서에 나왔던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아이들이 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선정도서를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여기 1-2번에 나온 거는 선정도서에 실제로 나온 문장입니다. 그래서 진짜 모르는 아이들은 선정도서를 다시 돌아가서 이걸 찾아보면서 여기 써와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띄어쓰기인데요. 사실 이 어휘 파트도 매달 매달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들어있기도 하고 원고지 쓰기가 들어있기도 하고 개념어 쓰기가 들어있기도 하고 다양한 문법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안이랑 못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매주 매주 나오고 맨 마지막 주에는 4주 동안 배웠던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페이지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4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자까지 조금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한자 단어 하나를 알면서 이제 이런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 혹시 이게 이 한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추론을 해서 단어 뜻을 알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 같은 경우는 개념어가 실려 있죠.
그리고 이거는 5학년의 가장 대표적인 어휘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1번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정도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학년부터는 이제 사자성어가 나오죠. 사자성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자성어 뜻이랑 단어랑 나와 있어서 이제 제시문을 주면은 그 제시문은 선정도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정도서 내용에 맞는 사자성어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6학년의 대표적인 어휘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6학년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1-1번은 선정도서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1-2번은 외부에서 만든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선정도서를 벗어나서도 이 어휘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는 선정도서에 나왔던 중요한 개념어들이 나와 있고요. 3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시문을 알맞는 사자성어를 고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어휘에 조금 더 나아가서 6학년 7월부터는 빠작과도 같이 병행을 해서 비문학 독해까지 아이들이 잡고 갈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배경 파트인데요. 아이들이 선정도서를 읽으면은 예를 들어서 고려에 대해서 선정도서를 읽으면은 이렇게 고려에 대해서 배경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요. 책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6학년 거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사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실어 놓기도 하고, 좀 몰랐던 단어들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독해인데요.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로 아이들의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배경 바로 뒤에 나오는 파트인데, 배경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선정도서와 비슷한 제시문을 읽고 풀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학년 독해 부분이고요. 5학년 독해 부분 같은 경우도 신문에서 발제한 내용으로 아이들이 풀어볼 수도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한국사인데요. 이제 곧 1, 2월에 한국사가 시작이니까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한국사 프로그램은 워크북에 맨 처음으로 연필로 만난 한국사, 또 유물유적으로 만나는 한국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정리도 할 수 있고 조금 그림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배경으로 만난 한국사라고 저희가 재미있는 한국사를 읽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정리해 놓고 조금 쉽게 줄여놓은 내용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한국사를 배우면서 몰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개념어로 정리를 해놨고요. 이 한국사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는 사자성어를 고르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한국사를 하면서 어휘도 잡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국사 하면은 도대체 논술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토론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토론도 뭐 조선의 개항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로 하기도 하고요. 또 세계사 같은 경우도 신학로 개측어계에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정리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사에서 아이들이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 준비한 겁니다. 글쓰기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으로 진행이 되기도 해요. 마인드맵으로 아이들이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있고요. 또 삼정의 문란 이런 걸 배우면 그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는 논술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배우면서 논술도 토론도 같이 잡아갈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이거는 저희가 이번 달하고 저번 달, 저저번 달부터 계속 진행을 했던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5학년 파트에는 문법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논술학원이지만 국어적인 부분도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간단하게 문법을 배우고 문제를 풀면서 수업 앞부분에 한 번 더 문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6학년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컬렉션 1으로 시작을 해서 이 교과서 소설 다보기, 수필 다보기, 시 다보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중학교 내신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미리 대비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후에 진단평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첫 지필평가를 보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월에는 비문학까지 배우면서 베스트 컬렉션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토론에 대해서 말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CNA가 토론도 하고 논술도 하는데 왜 저학년에는 토론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학년이 사실 찬성 반대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이끌어내는 수업이 좋기 때문에 3학년은 토의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토의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적어보는 거나 자신의 생각을 좀 펼칠 수 있는 문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토론 전후로 약간 용돈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나의 생각도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걸 아이들이 집에서 적어오면은 실제로 반에서 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로 나눠서 토의를 하고 이걸 반박해보세요 하고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토의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3학년이고요. 이제 4학년부터 조금 토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8월에 스피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치의 연장선으로 토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스피치 하기 전에 피자 토론이라고 조금 더 아이들이 다가가기 쉽게 만든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옆에 이번 내용을 보시면은 제시문이 아주 친절하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옳은 내용에 해당하는 근거는 뭔지, 또 중심 근거도 두 개로 나눠서 아이들이 좀 쉽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쟁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들이 일단 이렇게 익숙하게 한 다음에 이 피자 옆에는 근거를 맨 처음에 적는 거예요. 근거를 내가 생각한 내 주장을 적은 다음에 이제 옆에 애한테 책을 전달을 해서 핑크색에는 나랑 같은 팀일 수도 있고 나랑 다른 팀일 수도 있겠죠. 그 의견에 반박되는 의견을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궁금증까지, 재반박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좀 토론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토론을 위해서 스피치 수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4학년 아이가 직접 토론 준비표를 작성을 한 거예요. 집에서 제시문을 읽어와서 그 앞에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적어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직접 적고 실제로 토론을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토론대 때 나왔던 주제인데요. 토론을 해도 실제로 논술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토론대에 나가서 입문을 맡고 굉장히 잘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수익평가가 소셜미디어의 순기능에 대해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논설문 쓰는 거를 토론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써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토론 같은 경우도 제시문이 미리 책에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여기 옆에 QR코드도 나와 있는데 이걸 집에서 보고 오면은 여기 기사도 들어있고요. 영상도 들어있어서 이거를 우리 토론 근거로 조금 더 제시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이렇게 비슷한 양으로 제시문을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 제시문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문장을 재구성해서 토론 준비표를 채우게 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바로 토론 준비표로 집에서 구성을 해오는 건데요. 여기 뒷받침 근거에 아이들이 이제 적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수업 시간에 채운다고 보면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그 반대편 아이들이 하거나 우리 팀이 아이들이 하는 거를 키워드만 받아 적으면서 조금 듣는 능력도 키울 수가 있고 말하는 능력도, 키워드만 보고 말하는 능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예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토론 준비표를 5학년 3프로 학생이 써온 건데요. 되게 재구성을 해서 문장을 써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토론 일지를 썼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여기 왼쪽 방 같은 경우는 본인 팀이 입론할 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장으로 쓴 게 보이죠. 근데 오른쪽 편 같은 경우는 반대편이 말하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 적은 거거든요. 그 받아 적은 거를 키워드로 적은 다음에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할 것도 많고 순발력도 필요한 수업인 거죠. 그래서 토론도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은 그거를 제가 받아 적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짧게 짧게 요약을 해서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기도 하고요.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좋다. 아니면은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보완을 해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교차조사 할 때는 질문 답으로 이렇게 티키타카가 오가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다 받아 적어서 어떤 부분이 잘했는지, 어떤 부분은 부족한지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이들 이름도 제가 여기 파랑 부분으로 한 부분은 아이들 이름이어서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자기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를 보고 루브리 평가표를 좀 평가를 하면은 조금 더 메타인지가 잘 될 수 있겠죠? 반박과 최종 변론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최종 변론에는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의 어휘 실력도 다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5월 달에 독서 토론, 그 초등 토론 대회도 진행을 했는데요. 준비 기간은 한 달 정도 해서 거의 300명 넘는 아이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토론 실력도 굉장히 늘고 말을 하고 계속 글을 적다 보니까 논술 실력도 굉장히 향상을 하고 수행 평가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논술인데요. 이거는 제가 4학년 워크북에서 가져온 거예요. 저희는 1번, 2번 중에서 매주 하나를 골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일기를 쓰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기획서를 작성하는 건데, 2번 같은 경우가 수행평가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그 동네 아이들이나 그 상황에,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거는 좀 수행평가로 나오겠다 싶으면은 글쓰기를 안 하고 이렇게 원고지를 제외하고 기획서를 작성해 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글쓰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고학년 글쓰기입니다. 뭐 이렇게 원고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개요짜기에 선생님이 해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써보면은 그걸 확인 후에 글쓰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학년 탐삭을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학년 같은 경우는 맞춤법 틀린 친구들도 많고요. 띄어쓰기 틀린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건 3학년 초반이어서 좀 틀린 게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형식적으로 좀 탐삭을 많이 해줬죠. 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쓰기를 통해서 좀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학년 같은 고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이 수업 마지막에 워크북을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맞춤법도 고쳐주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세하게 써줬죠. 특히 어린 친구들, 그 저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말하는 것처럼 쓰거나 존댓말을 경어체를 쓸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고 다시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달라진 예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모차르트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었는데, 보면 나는이 굉장히 많죠. 반복되는 표현도 많고, 모차르트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쓰진 못했어요. 그래서 개요짜기에 맞추지도 못해서 제가 다시 쓰기를 다시 시켰는데요. 다시 쓰기를 시켰더니, 이렇게 변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깔끔해졌죠. 확실히 반복되는 내용도 줄었고, 모차르트의 마음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쓰기 하는 걸 정말 싫어하지만 하고 나면 는 것 같고 뿌듯한 마음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편지나 일기처럼 그 원고지 쓰는 거 외에 작성을 한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첨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고학년 글쓰기입니다. 신학로 개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토론으로 진행하고 글쓰기로 다시 한번 쓰기도 하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설문에서는 주관적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스킬적인 부분을 조금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저희가 베스트 컬렉션 할 때 소설 다보기에서 나왔던 걸로 내용을 한 건데요. 한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주어 서술어용이 안 맞는다든지 마찬가지로 주관적 표현을 써서 이런 것들을 고치자고 첨삭을 해줬습니다. 이제 저희 연간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학년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1, 2학년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의 사고력과 뭐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3학년부터 조금 대표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철학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더 넓혀주고 아이들의 생각을 좀 넓혀주고 깨게 해주는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부터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CNA 오디세이가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수업이죠. 이거를 통해서 오디세이 1에서는 사고력 문제들, 좀 체험하는 문제들도 많이 들어있고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문제들도 많이 들어있어서 한 달 동안 이걸 배우고 이제 오디세이 2에서 책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가 중요한데요. 5학년에서 1, 2월, 7, 8월에 나눠서 한국사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5학년부터 또 이 진단평가를 통해서 3% 반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학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토론 강화, 논술 강화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역사도 좀 얻어갈 수가 있고 토론과 논술도 강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 같은 경우도 한국사 마찬가지로 세계사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세계사를 통해서 또 진단평가를 보고요. 논어를 통해서 진단평가가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트 컬렉션을 통해서 중학 대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2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하는 어린이로 자라요라는 1학년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거는 아이들이 책을 이제 2학년에 앞서서 조금 더 깊게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업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수업을 하게 되고 호기심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5, 6학년은 역사를 다음 달부터 배우게 되잖아요. 2학년하고 3학년은 역사를 이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나 삼국의 탄생, 고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아이들이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책들로 구성을 했고요. 4학년 같은 경우는 논리 철학입니다. 이때는 소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어, 좀 아이들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도서 아니면은 주제로 아이들의 생각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선정 도서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논설문을 좀 써보면서 아이들이 논리력이랑 창의력을 가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학년 같은 경우는 역사하기에 앞서서 이제 미디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6학년 1, 2, 3, 4주차도 미디어를 같이 배우게 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우기도 하고요. 또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재밌는 소설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마지막에는 세계 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지리를 좀 배울 수도 있고요. 단순히 지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세계 어떤 곳에서는 어떤 소수 민족이 있고 이런 여러 지구촌의 모습을 좀 배울 수 있는 선정도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단평가가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5학년부터 진단평가가 실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진단평가는 다 이루어지지만 3%반이 구성되는 건 5, 6학년부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1년에 2번 정도, 3번 정도 시험을 봐서 아이들의 좀 실력을 평가할 수가 있고요. 여기 평가 영역에 보시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죠. 어휘어법 부분도 나와 있고, 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내 학생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확실히 알아갈 수 있는 진단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성적을 보고 성적표를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좀 확인도 잘 할 수가 있죠. 평균은 어떤지도 구분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지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또 전화 상담도 드리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유튜브 왔는데요. 저희가 유튜브를 이제 되게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간단하게 연간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 연간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다면 이 첫 번째 영상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매달마다 선정도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2달씩 먼저 올리니까요.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도 좀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학년 어머니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학년 어머니들도 아이들의 숙제를 체크하고 싶은데, 책을 다 읽을 순 없잖아요. 이거를 읽으면은 좀 어떤 책을 배우는지, 여기에 핵심 주제는 뭔지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에서 중요한 오디세이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한국사 프로그램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브이로그를 보시면은 한국사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SNS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거 들어가시면은 각 분원별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어 수업 시간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들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